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음, 서포트 벡터 머신은 선형적인 데이터나 비선형적인 데이터나 그리고 분류, 회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의 그런 머신러닝 모델이고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인기가 있다는 얘기는 그 점수가 상당히 좋게 잘 나오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예요. 어, 오전에 저희가 5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비교했을 때 디시전 트리만큼이나 좋은 그런 성능이 나왔었을 거예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 네, 그러면서 디시전 트리보다 과대적 합이 적은 그런 모델이었었을 거예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복잡한 분류 문제를 잘 맞춘다고 알려져 있고요. 데이터셋의 크기는 작거나 중간 정도 크기의 데이터셋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훈련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일 거예요. 뭐 행의 개수가 뭐 100만 개, 뭐 1000만 개, 막 1억 개, 뭐 이런 식으로 많다거나 피처들의 특 피처들의 개수가 입력 특성들이 너무 많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거나 훈련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했었던 정도의 그런 데이터셋들 뭐 기껏해야 몇 천 개 혹은 뭐 1, 2만 개 이런 정도의 데이터셋 정도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에요. 우선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걸로 분류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라지 마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클래스들 사이에 가장 폭이 넓은 도로를 찾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알고리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이 가장 폭이 넓은 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샘플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포트 벡터를 이용해서 가장 폭이 넓은 도로를 찾아서 분류를 하는 거다. 그래서 알고리즘 이름이 서포트 벡터 머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서포트 벡터 머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여기 있는 그 그래프는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의 일부를 어, 표시를 한 거예요. 이쪽에 약간 녹색에 가까운 색들은 세토사고요. 파란색은 벌시컬러예요. 벌시컬러. 자, 얘네들을 세토사하고요. 죄송합니다. 음, 세토사하고 그 다음에 벌시컬러를 구분하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요. 어,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색 직선 있죠. 빨간색 직선을 이렇게 찾으면 이 빨간색 직선 위쪽에 있는 것들은 벌스 컬러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요. 빨간색 직선의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세토사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런 선형회귀와 비슷하게 어, 데이터들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직선을 찾을 수가 있으면 그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아니면 위쪽, 아래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스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직선은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보라색 직선을 보시면요. 보라색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다고 하더라도요. 이 직선의 왼쪽 부분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직선의 상단 부분이겠죠. 그 다음 직선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 거기에는 세토사가 있고, 그 다음 직선의 위쪽에는, 죄송합니다. 보라색 직선의 아래쪽에는 파란색이니까 벌시 컬러가 있고요. 보라색 직선의 위쪽을 보면 녹색들만 있으니까 세토사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클래스들을 분류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점선으로 그려진 초록색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요. 그죠? 이 초록색 그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누게 되면 왼쪽에는 벌스 컬러와 세토사가 섞여 있고 오른쪽에는 벌스 컬러가만 있죠. 그죠? 그럼 이런 직선의 방정식은 클래스들을 분류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가능한 한 그 분류를 잘 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그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 수행하는 일이에요. 근데 가장 폭이 넓은 도로를 찾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이 빨간색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세토사하고 벌시컬러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음, 어, 이렇게 찍을까요? 여기에 만약에 어떤 샘플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쯤에. 그러면 그 특성을 보면 세토사에 가까운 특성 아닐까요? 그죠? 네.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분류를 해버리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벌시컬러로 예측을 할 거예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요. 벌시컬러 중에서도 만약에 샘플이 요거랑 가까운 샘플이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그러면 이쯤에 있는 샘플은 뭐라고 예측을 해버릴 거냐면 세토사라고 예측을 해버리겠죠. 근데 특성은 벌시 컬러에 더 가까운 특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직선을 찾게 되면 굉장히 그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샘플도 전혀 다른 클래스로 분류하게 될 가능성이 생겨버려요. 이거는 빨간색 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 직선도 마찬가지고 보라색 직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가장 적당하냐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은 직선이 가장 적당한 거예요. 여기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는 직선 있죠.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약에 찾았다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요 샘플을 봤었어요. 요 샘플에서 살짝 벗어난 샘플이 있더라도요. 그죠? 여기에 샘플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벌스 컬러라고 예측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요 샘플에서 살짝 벗어난 샘플을 생각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샘플에서 살짝 벗어난 샘플이 있더라도 이 직선은 그거를 뭐라고 예측할 거냐면 세토사라고 예측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직선이 그 훈련 세트를 완벽하게 분리해낼 수가 있고, 테스트 셋은 여기에 없는 세트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비슷한 샘플들이 테스트 셋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그런 셋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직선을 찾는 게 그게 서포트 벡터 머신의 목적인 거고, 그럼 이 직선을 어떻게 찾냐면, 이 샘플들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직선. 음. 근데 여기에서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는. 음. 벌시컬러에서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세토사는 전부 다 포함하는 직선. 그리고 반대로, 어, 세토사에서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벌시컬러는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직선. 이 두 개의 직선을 찾게 되면 그 두 개의 직선 중간에 있는 직선이 두 개의 샘플을 완벽하게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테스트 셋에서도 좋은 점수를 나타내겠죠. 그죠? 이게, 이게 가장 폭이 넓은 도로라는 뜻이에요. 벌시 컬러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세토사를 완벽하게 포함하는. 그 다음에 세토사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벌스 컬러들만 모두 포함하는 요 두 개를 이게 가능한 한 폭이 넓은 가장 폭이 넓은 도로가 되죠. 이 도로의 중간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이때 이때 이 직선이 통과하는 요 점 있죠. 그죠? 어, 벌스 컬러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세토사를 다 포함하는 직선. 요 직선을 만들기 위한 요 점, 요 샘플. 이런 샘플을 서포트 벡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서포트 벡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서포트 벡터를 이용해서 폭이 넓은 도로를 찾고 그 도로의 중간, 일종의 중앙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선을 찾아서 이 중앙선의 방정식으로 왼쪽, 오른쪽하고 분류를 하게 되면 다른 샘플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걔네들은 벌시컬러 세토사 이렇게 예측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의 생각입니다. 뭐 사실 이 안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느냐,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고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복잡한 수학적인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그런 거를 통해서 이런 직선들을 찾게 되고 가장 폭이 넓은 도로를 찾게 되고 그 중간 중앙선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직선을 찾기 때문에 이거를 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니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 네, 되셨을까요? 그냥 그 어떤 내용이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수학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예 우리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서는 아예 설명도 안 하고 있어요. 예제도 아예 전혀 없죠. 없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특성 스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스케일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하실 때는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같은 그런 스케일러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X축은 한 칸의 크기가 1이죠. 근데 Y축은 한 칸의 크기가 25죠. 그죠? 음. 그러면 그,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찾을 수 있는 이 도로가, 어, 굉장히 그, 민감해져 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폭이 좁은 도로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스케일에 굉장히 민감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실제로 요만큼의 크기는 요 사이 간격을 보면 대략 한 10 정도 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넓은 도로이지만, 어, 이쪽 크기에만 너무 민감해져 버리는 그런, 우리가 거리 계산할 때와 비슷한 그런 게 나와 버리는 거죠. KNN 할 때 물고기 무게하고 물고기 길이를 사용하면 거리가 계산이 됐어요. 무게로만 거리가 계산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거리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직선을 찾느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거리가 이 하나의 변수에만 너무 민감하게 작용을 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KNN과 비슷하게 이렇게 특성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서포트 벡터들을 찾고 그 서포트 벡터들로 가능한 한 폭이 넓은 도로를 찾아서 직선의 방정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KNN 사용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약간의 거리 기반의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직선을 찾는다잖아요. 그, 그리고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는 직선을 찾는다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도로를 찾는다.
라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의 거리 기반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KNN처럼 스케일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하실 때 그 파라미터 중에 하드 마진, 소프트 마진이라고 하는 그런 파라미터가 있을 거예요. 이 하드 마진, 소프트 마진은 하드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샘플들이 도로의 바깥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드 마진이고요. 소프트 마진은 약간의 오차가 있더라도 그거를 허용하는 게 소프트 마진입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거는 소프트 마진을 사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드 마진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상치들이 있는 경우에는 하드 마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샘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음, 이쪽에 그 어떤 샘플들이 있고요. 뭐 세토사라고 할까요? 여기는 벌스 컬러가 있어요. 근데 세토사 중에 변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벌스 컬러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세토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완벽하게 분리를 할 수 있는 도로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드 마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얘를 뭐 이런 거는 좀 포기를 하더라도 어, 도로를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도로 안에 포함이 되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프트 마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로 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하실 때에는 소프트 마진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의 그 파라미터를 보면은요, C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C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C는 규제 크기의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C가 커진다는 거는 규제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규제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규제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과대적합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훈련, 규제가 작아지면 훈련셋은 굉장히 잘 맞추는데 규제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규제를 주는 이유가 훈련셋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게 규제를 주는 목적이잖아요. 그죠? 규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훈련셋의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과대적합의 그 크기가 줄어들겠죠. 그죠? 음. 근데 C라고 하는 거는 규제의 역수기 때문에 C를 크게 만든다는 얘기는 과대적합이 커진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C를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과대적합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실 때 이거를 염두에 두고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과대적합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테스트 셋 점수가 어, 일반화가 더 잘 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 데이터들에서 나오는 점수가 정말로 그 우리가 임의의 샘플이 들어왔을 때도 그런 점수를 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C는요, 음, C의 크기를 이렇게 크게 늘린다는 얘기는, C의 크기를 크게 늘린다는 얘기는요, 도로폭을 점점 좁게 만든다는 얘기고요. C의 크기를 작게 만든다는 얘기는 이 도로폭을 크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도로폭을. 도로폭을 크게 만들게 되면 이 도로 안에 다른 클래스의 샘플들이 조금씩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 마진이니까. 그죠? 그래서 훈련셋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도로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도로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 거의 완벽하게 분류를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C를 작게 만든다는 얘기는
C를 작게 만든다는 얘기는 도로폭을 키운다는 얘기고, 도로폭을 키운다는 얘기는 그 마진 오류가 이렇게 마진 오류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규제를 사용을 합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선형적인 데이터만이 아니라 비선형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맞출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 분류가 있는데, 음, 오른쪽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분포하고 있어요. 우리 메이크 문스로 만든 데이터랑 비슷하죠. 그죠? 비선형 데이터예요. 이 비선형 데이터는 선형 방정식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어, 어떤 도로를 찾아도, 어떤 도로를 찾아도 그 도로 안에는, 어, 파란색 샘플과 초록색 샘플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으로는 얘를 완벽하게 분리를 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우리가 2차 함수, 3차 함수, 5차 함수 이렇게 하면서 고차 함수를 만들게 되면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곡선이 나오겠죠. 그죠? 어. 단순하게 폴리노미얼들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선형 방정식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비선형 방정식의 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꾸불꾸불한 도로를 만드는 거죠. 예, 예. 고속도로처럼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도로가 아니라 그 산길처럼 꾸불꾸불한 도로를 찾게 되면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클래스들을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 꾸불꾸불한 도로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게 비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이에요. 그리고 어 그래서 비선형 데이터도 그 굉장히 잘 분류를 하는 그런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찾아줘요. 이런 것도 찾아줘요. 어,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을 보면은요.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보시면 커널이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가 있을 거예요. 문서를 찾아보시면 커널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커널에다가 폴리노미얼 커널을 설정을 해요. 폴리노미얼 커널을 설정을 하면 그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추가가 된 것처럼 우리가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따로 적용하지 않아도요. 어, 다른 모델들 보면 우리가 그동안 2창, 3창 이런 것들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전처리기를 이용을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죠? 폴리노미얼 피처스하고 에스티메이터하고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다차항을 추가하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곡선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서포트 벡터 모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게 커널이라고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커널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2차 함수, 3차 함수 그런 여러 가지들을 그런 방정식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은요. 이거 전부 다 파라미터 이름들이에요. 파라미터 이름들인데 서포트 벡터 머신에 있는 D라고 하는 파라미터, R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C라고 하는 파라미터들인데 요거를 수정했을 때 이 파라미터들을 설정했을 때 그 어떤 모양의 도로가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D를 3이라고 줬다는 얘기는요. D를 3이라고 줬다라고 하는 거는 그 폴리노미얼 커널에서 3차항까지를 이용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D를 10으로 줬다는 얘기는 폴리노미얼 커널에서 10차항까지를 고려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차항까지만 추가하면 도로가 이렇게 구부러지고요. 10차항까지 추가하면 도로가 더 많이 휘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그래서
그 조금 구부러진 도로, 폴리노미얼이 적어지면 차수가 낮으면 약간 구부러진 도로, 차수가 커지면 굉장히 많이 구부러진 도로. 그래서 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어, 당연히 과대적합이 심해지겠죠. 과대적합이 심해지면서 일반화 성능은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리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그 교차 검증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튜닝해야 되는 그런 파라미터들 중에 하나예요. 다음 특성을 하게 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아, 1차항, 2차항이 추가가 되는 거구나. 3차항이 추가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간단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데이터 세트에서 잘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하고, 차수가 낮으면, 우리 아까 D가 1인 경우 생각하면 D가 1은 직선이 돼버리잖아요. 직선이 1이 돼버리면 비선형 데이터, 복잡한 데이터셋은 잘 설명하지 못하고요. 대신에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데이터들을 잘 설명할 수는 있겠죠. 잘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모델을 느리게 만들어요. 느리게 만든다는 얘기는 훈련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차수가 많아지면 찾아야 되는 모델 파라미터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모델이 느리게 되고요. 그리고 과대적합도 심해져요. 그래서 적당한 폴리노미얼 커널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커널 트릭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특성들을 추가하지 않으면서도 다음 특성들이 추가가 된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학적인 방법.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우리가 직접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하실 때에는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전처리기를 연결할 필요가 없이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추가가 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유용한 그런 특징이에요.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유사도 어,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커널 중에 폴리라고 하는 커널이 있고요. 음, 그러니까 커널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폴리노미얼이라고 쓰면 폴리노미얼 커널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널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RBF라고 주게 되면 가우시안 RBF라고 하는 함수를 커널로 사용하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 됩니다. 요거는 뭐 수학적으로 좀 다른 얘기가 들어가서 그냥 가우시안 RBF라고 하는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모델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마치 다차항이 추가가 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정도로만 이해하시고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그 커널의 기본값이 아마 가우시안 RBF일 거예요. 아마도. 문서를 한번 찾아보죠. 이따가 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우시안 RBF를 사용하실 때는 감마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그 변경하시면 돼요. 감마라고 하는 그 값을 변경하시면 되는데 감마가 0.1일 때, 그 다음에 감마가 5일 때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C는 규제라 그랬죠. 규제의 역수라 그랬죠. 숫자가 굉장히 작죠. 숫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거는 규제가 크다는 얘기예요. 어, 규제가 굉장히 음, 잠깐만요. 숫자가 작으니까 규제가 커지는 게 맞죠. 커지는 게 맞습니다. 가우시안 RBF를 사용하실 때 감마가 0.2인 거 하고요. 감마가 5인 거를 보면은요. 이건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본 건데 감마가 0.1일 때에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감마가 5일 때에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니까 과대적합이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어, C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버렸어요. 규제가 작아지게 되는 건데 똑같은 감마값인데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규제를 늘리게 되면 도로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값들, 감마라든가 C라든가 이런 값들, 가우시안 RBF라고 하는 커널을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서포트 벡터 머신 리그레션은요, 회귀는 음, 그 값들을 수치를 예측할 수 있는 방정식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치를 예측할 수 있는 방정식을 찾는 거기 때문에 어, 얘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도로폭이 넓은 그런 도로를 찾는 건데 얘는 반대로 얘는 반대로 그 모든 샘플들이 포함되는 도로를 찾는 거예요. 분류에서는요. 분류에서는 샘플들이 구분이 될 수 있는 도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뭐 위쪽, 아래쪽, 아니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도로를 찾는 게 분류.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해서 직선의 위쪽이냐, 직선의 아래쪽이냐 이런 거를 가지고서 아니면 그 도로의 오른쪽이냐, 도로의 왼쪽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게 이게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고요. 클래시파이어고 회기는 회기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선형회기 생각을 해보세요. 선형회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y가 독립변수, 종속변수 죄송합니다. 관심변수. 예를 들면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어떤 점수, 뭐 와인의 점수라든가 아니면 물고기의 무게라든가, 그죠? 물고기의 길이를 가지고서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하겠다. 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선형역에서 찾는 게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가능한 한 어떻게 되는 오차가 적은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선형획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도로를 찾냐면 도로를 가능한 한 모든 샘플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도로를 찾아서 그 도로의 중앙선을 찾으면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샘플들의 요 y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게 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회귀인 거예요. 회귀인 거고 제한된 마진 오류 안에서 도로 안에 가능한 한 많은 샘플이 들어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포트 벡터 머신 리그레션에서는 어, 엡실론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엡실론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도로폭을 조정하게 됩니다. 엡실론이 커지게 되면 도로폭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엡실론이 작아지면 도로폭이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튜닝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예요. 어, 회기도 마찬가지로 커널 트릭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커널 트릭을 사용할 수가 있고 2차 함수로 만들고 3차 함수로 만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선형 데이터들의 예측값들도 잘 찾을 수가 있어요. 어, 마찬가지로 비선형 데이터에서도 가능한 한 샘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로들을 찾아서 그 도로의 중간으로 방정식을 찾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직선 여기 그 점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되어져 있는 거 있죠? 이 중앙선을 도로의 중앙선을 찾게 되면 이 중앙선으로 종속 변수의 값을 관심 변수의 값을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 리그레션이에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론적인 내용만 핵심적인 내용만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 수학적으로는 제일 어려워요. 되게 복잡한 수학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정확하게 동작 원리들을 이해를 하시려면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아마 그래서 교재의 저자도 아예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거는 챕터에서 빼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사용 방법만 알아도 되잖아요. 모델을 생성한다, 훈련시킨다,
그리고 예측한다. 점수 계산한다. 예, 그 방법은 다른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예, 그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음. 그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 거는 도로를 찾기 위한 훈련셋의 샘플이다. 예, 그런 용어들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한 한 넓은 도로를 찾아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분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귀를 하기도 한다. 근데 가능한 한 넓은 도로를 그런 찾으려면 무엇, 훈련셋에 있는 샘플들을 가지고 도로를 찾아야 되겠죠? 그 도로를 찾을 수 있는 훈련 샘플을 서포트 벡터라고 한다. 어, 그래서 서포트 벡터로 가능한 한 넓은 도로를 찾고 그 도로의 중앙선을 찾는 거예요. 그 중앙선으로 그 분류나 회귀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정도로만 개념만 좀 잡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문서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scikit-learn에서 SVC를 볼까요? SVC. 모듈 이름은 support SVM이라고 되어 있어요. SVM 약자가 Support Vector Machine이에요. Support Vector Machine으로 분류를 할 때는 SVC, 그 다음에 회계를 할 때는 SVR을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 파라미터들을 볼게요. 파라미터들을 보시면은요. 예, 아까 C라고 하는 거 있었죠? C. 예, C가 규제의 역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규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규제가 작아지는 거고. 여기 커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커널. RBF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가우시안 RBF라고 하는 함수를 커널 트릭으로 이용한다예요.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찾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곡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예, 쭉 일직선으로 뻗은 도로가 아니라 구불구불한 그런 도로를 찾기 위해서 가우시안 RBF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한다고요. 이 커널에 사용할 수 있는 값이 리니어, 폴리, RBF, 시그모이드, 프리컴퓨티드와 같은 문자열, 요 문자열들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리니어는 그냥 단순하게 일차항들만 고려하는 선형, 선형 모델이 만들어지게, 그러니까 쭉 뻗은 일직선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폴리를 쓰게 되면 우리가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특성들의 2차항, 3차항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처럼 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찾아주게 돼요. 그 다음에 RBF는 가우시안 RBF고요. 디폴트 값은 가우시안 RBF예요. 그래서 커널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가 디그리라고 하는 파라미터 있잖아요. 아까 제가 D 그, 라고 썼던 거예요. D라고 썼던 건데 D는 언제 이용하는 거냐면 커널이 폴리일 때,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커널을 사용할 때 몇 차항까지를 고려할 거냐인 거예요. 문서도 보시면 커널 함수가 폴리일 때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때 사용하는 차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기본값은 3으로 되어져 있고요. 기본값은 3으로 되어져 있지만 커널이 RBF를 사용할 때는 얘는 사용되지 않고요. 사용되지 않고 커널을 폴리로 설정했을 때에만 이 값이 변경이 되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사용이 되는 거고 디폴트 값은 3차항까지 고려하게 되어져 있고 2차항, 3차항, 4차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튜닝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마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감마라고 하는 값에는 스케일 또는 오토를 쓰거나 아니면 실수 값을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면 되는데 이 감마라고 하는 걸 언제 이용하는 거냐면 커널이 RBF이거나 폴리이거나 시그모이드일 때 감마라고 하는 거를 사용할 수 있대요. 감마 값을.
그러니까 감마는 가우시안 RBF 커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폴리노미얼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시그모이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값을 키워주거나 줄여주거나 그런 식으로 튜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튜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 그다음 뭐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제일 많이 사용했었던 게 이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거예요. 그죠? 서포트 벡터 머신이 확률을 계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그런 거고요. 디폴트 값은 확률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여기를 true로 주게 되면 서포트 벡터 머신이 그 확률을 계산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모델을 좀 느리게 만든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네요. 네, 아무래도 확률 계산하는 그런 연산을 추가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피팅 과정에서 데이터들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확률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 시간이 느려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 fivefold 교차 검증으로 확률을 계산한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톨은 다른 그 머신러닝 모델들에도 있었던 거고요. 그 수렴하는 값을 찾는 범위, 수렴할 수 있는 값을 찾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뭐 요런 그 다음에 위쪽에서 올라가서 볼까요? 감마가 있었고 엡실론이라고 하는 게 코이피션트 제로가 엡실론이었나?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볼게요. 어, 도로폭인데 이건 아니네요. 도로폭 엡실론이 있어. 사라졌나? 없어져, 엡실론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없어진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모델이 이렇게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금 probability, tolerance, cache, class limit, robust. 엡실론이라고 하는 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튜닝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들, 규제 크기의 역수, 그 다음에 커널의 종류, 폴리노미얼을 사용했을 때의 차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커널에서 RBF, 폴리노미얼, 시그모이드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커널에서 조정할 수 있는 감마라고 하는 값. 요 정도가 보통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많이 튜닝하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이에요. 성능,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그리드 설치 같은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최적의 값을 찾아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리스트하고 서포트 벡터 머신은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 어, 많은 문제들에서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서포트 벡터 머신하고 랜덤 포리스트는 반드시 써보시는 거를 권장해 드려요. 참. 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다시 우리는 앙상블 학습으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포리스트 했었죠. 우리가 오전에 랜덤 포리스트를 만들었었고, 이 랜덤 포리스트에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뭐 그리드 설치 뭐 해보고, 뭐 이렇게 했었었어요. 뭐 결과가 저는 점심시간에 했었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음, 그 가장 좋은 파라미터가 트리의 뎁스는 6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배깅을 할 때 맥스 샘플의 비율은 1.0, 100%까지. 그 다음에 민 샘플 스플릿, 노드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샘플의 최소 개수는 두 개라고 되어 있군요. 기본값이네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는 200개가 최선의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이때 그 테스트 셋 점수가 92.5%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랜덤 포리스 하나만 썼을 때랑 뭐 크게 차이가 없죠. 예, 그냥 에스티메이터 50개 쓰고 쓴 거랑 크게 차이가 없네요. 200개나 써도. 그쵸? 예. 뭐 그러면 그냥 얘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죠? 네.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시기 전에 일단 그 랜덤 포리스 뭐 어떤 모델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델이든지 일단은 그 모델의 기본 파라미터 기본 값들을 그대로 이용을 한번 해보세요. 어, 그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을 때 파라미터의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다는 얘기는 수많은 테스트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좋은 점수가 나오는 그런 값들이 선택이 돼서 디폴트 아규먼트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이 사이클런 개발자들이 이런 데이터에서도 테스트해보고 저런 데이터에서도 테스트해보고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 뭐 모든 문제가 다 동일한 결과를 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가 좋은 점수를 주더라 라고 해서 선택된 것들이 디폴트 아규먼트예요. 그래서 일단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기 전에 디폴트 아규먼트를 사용하는 모델을 생성하고 훈련을 시키고 결과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들 튜닝을 해보세요. 디폴트 아규먼트를 썼을 때보다 더 좋아지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디폴트 아규먼트보다 그 안 좋은 점수가 나오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굳이 다른 값들로 바꾸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값으로 먼저 생성하고 훈련시키고 점수들을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어떤 것들을 변경해 볼까 하고서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코드 작성은 없었지만 그냥 저기 서포트 벡터 머신 설명하면서 시간이 다 됐네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다음 시간에 할 거 미리 목차를 만들어 두고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우리 랜덤 포리스트를 사용한 분류를 할 거잖아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분류했었던 거 있죠. 그죠? 와인, 데이터, 와인 분류.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분류를 하는 거를 랜덤 포리스트로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이거 해보고 여기서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거를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